평화 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동시적 발전, 동시적 접근 이런 길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광복 74주년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외교안보 질서에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엿새 만인가 그렇고요. 올 들어 7번째인가요? 네. 장제원 의원은 무슨 모닝콜이냐고 하는데 네. 보여주세요. 저 어디로 쐈는가는 좀 볼까요? 네. 230km. 그래픽보다 제가 알기로 좀 더 북쪽으로 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불꽃놀이도 이렇게 자주 못하죠. 예, 보면서 일단 많은 국민들이 야, 북한 정말 배에 골마서 죽는다는데 네.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첫 번째. 네. 예,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많이 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발사체에 대한 규명은 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엇갈렸어요. 방사포였다가 뭐 탄도미사일이었다가 네. 그러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거리에 있어서 최근에 쏜 것들은 다 단거리, 네. 즉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거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횟수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한 다음 날 그러니까요. 바로 보란 듯이 네. 쏜다라는 거. 그때도 평화 경제 네. 언급한 다음 날 쏴버렸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말에 대한 대답을 저런 식으로 네. 무기로 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조평턱 논평 보면서 또 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국장 성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뭐 급은 좀 낮아졌지만 강도는 사실은 좀 센 건 저희가 뺀 거예요. 네. 네.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이건 우리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이게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말이 세지는 거는 이게 이제 그게 다랬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네. 뭐 저러다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게 남북 관계 역사입니다. 북한이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군사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은 저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저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말폭탄을 날리고 마치 과거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뭐 늑다리 미치광이 뭐 로켓맨 이러면서 네.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대화의 분위기로 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과정, 네.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 경제가 실현되는 과정은 되게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사 또 좋아지는 국면이 와도 또 저런 말폭탄을 북한이 터뜨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어제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저랬나 잠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네.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네. 조평통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남한 당국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과 북이 다시 못 앉을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또 알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참 말이 오다르고 아다른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해도 이들은 결국은 이제 실행은 미국이 자기네들 주머니를 열어서 뭘 실행할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실행은 또 우리 쪽에 떠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한민국이랑 거래하지 않아도 니네는 우리한테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니네 뭐 지금까지 말 한 번 한 거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에 강대강 말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의 결기 그리고 의지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군대 사기 문제도 굉장히 위험수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네. 했잖아요. 정경도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말했고 네. 이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이 저렇게 해도 우리 군은 뭐 연습하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름도 다 붙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NSC에서 분명히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멘트 혹시 준비가 되면 자막으로 내주실래요? NSC의 입장을.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엄중 경고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네. 8차례 말하긴 오는 합니다. 동안 네, 네. 네. 뭐 공식 입장 나온 게 통일부하고 NSC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수위도 그냥 진짜 경고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그냥 네. 뭐 잘 타이르는 정도이기 김 의원님 때문에 보시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제 저 정도 수위의 말은 한마디 할 때가 됐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네. 정부 당국에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쪽에서 대통령 말에 대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나서시기 힘들더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2015년 7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있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 더 이상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뭐 입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예 용접해버리겠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정치인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뭐라고 말씀을 적으셨냐면요. 상대방 그 정상에 대한 이런 모욕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북한의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네. 본인께서 야당 정치인일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딱 4년 네. 지났는데 본인이 그런 일 당하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그 자존감이나 결기나 우리 군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나 국민적인 자존심 또 군의 사기. 네. 그렇죠.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이거는 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훨씬 성숙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야당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북한을 그렇게 우아하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저렇게 말폭탄을 날리는 것은 이게 말로 저렇게 세게 하는 거는 사실은 체제에 있어서 우월한 쪽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맞대응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통일부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유치하게 나오는데 같이 유치하게 맞붙는 것은 그거는 뭐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없는 태도로 네. 보입니다. 근데 자, 말만 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 미사일 미사일도 실험이 쏘고? 그냥 단순한 말로 보이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새벽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닙니다.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을 때 몇 발을 쏘았는지, 몇 킬로를 쏘았는지, 그게 미사일이었는지, 방사포였는지 그것도 우리 정부가 못 밝혔었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말 끊고 보이고 있지 난리 않습니까? 나네. 그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북한을 안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화가 진행될 때 원래 자국의 군비도 확충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 저강도 도발이지요. 그런데 저 도발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북한은 한미 훈련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신형 무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사실 해마다 군비를 거의 한 뭐 네, 국방에서 한 예, 10% 그렇게 이상 하고, 증액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 국면에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필요한 거 안 들여오겠습니까? 우리 들어온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왜 미사일 실험 안 하냐? 저 정도 미사일 실험은 우리나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야당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강하게 질타를 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듯이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지금 되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네. 논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네. 지금 미사일 도발이 뭐 진짜 툭하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의 일촉즉발 때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찾아보니까 2년 전 요맘때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미국령 괌 아시죠? 우리 저 간혹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네. 2년 전 8월 북한이 이곳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네. 긴장이 정말 최고조로 높아졌었는데.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괌은 미 해군과 공군의 전략 무기들이 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백악관은 더 강하게 받아쳤고요. 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저맘때 뭐 툭하면 북한의 도발이 그때는 뭐 ICBM 쏘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장병들 주말에 뭐 휴가 전부 취소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야의 여당이나 정부 입장은 그때처럼 실질적인 실존하는 도발 위협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대륙간 네. 탄도 미사일이니까 네. 이제 우리를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일어나는 실험들은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 명확하게 거리상으로 봐서 우리를 겨냥한다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랑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또는 적대 관계긴 하지만 3자 동맹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하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아닌 것처럼 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타겟이 명확하게 네.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것을 거리상으로 알 수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를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렇게 차이는 겨냥한 적 거다라고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는 없습니다.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남한 애들 네.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니네가 잠 못 잘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새벽잠 설칠 거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를 ICBM 때도 겨냥이라는 거죠. 새벽잠 설치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거리감의 쏜다는 차이를 말일지는- 얘기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이제 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이 그때는 이렇게 남북 합의가 되기 전이라서 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그쪽도 자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남북 합의 협의 이후에 일방적으로 우리 쪽은 계속 훈련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라든지 키 리졸브라든지 그렇습니다. 을지 네. 프리덤 가디언 같은 거를 줄이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도 군대나 무기 체제가 직접 동원된 훈련이 아니라 지휘권과 관련된 훈련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프로그램이죠.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봄에 있었던 훈련도 방어 훈련만 했지 그 방어를 회복하기 위한 진격 훈련 같은 거는 다 뺐어요. 이름에서도 동맹이란 걸 다 네, 뺐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위치가 그러면 다르다라는 알겠습니다. 네. 큰 차이가 김 의원님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러면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뭔가 엄중하게 한마디 할 때는 됐다 이러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아까 최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나오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뭐 좀 우리도 세게 한번 미사일 발사라도 할까요? 뭐 아니죠. 그런 좀,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줘보십시오.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이슈 자체를 네.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국회 네. 이름으로 결의안 하나 발표한 적 없어요. 엄중 경고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그런 거조차 준비하는 것도 없고요. 네. 작게는 국회에서부터 저는 쉬운 걸음으로 결의안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네.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돈을 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의제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결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결의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하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워낙 당연히 국회가 그래야죠.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미국과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타격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해석하신 건데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가 좀 안 되고요. 엄연히 우리에게 지금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또한 미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미 양국은 책임 있는 당국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지금 이 시점이 대화를 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 듣고 대응이 다음 아니라 네. 그리고 무대응으로 놔둬야 계속 되죠. 있자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무대응 네. 아니죠. 한미 훈련도 부분에 하고 있고.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이 이것은 무대응이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신중하게 절제되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일본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관심사였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듣겠습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주목을 불끈쥐고 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자 일본과. 사실은 이 맥락은 그간의 8.15 경축사에서 사실 자주 나오는 뭐 역대 정권에서도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 앞날 이제 이념인지 경제인지 묻는 걸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네. 결국은 경제에 좀 방점을 두는 듯한 말씀을 경제 하셨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인 언급을 좀 안 하셨어요. 위안부라는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라든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좀 자제하셨어요. 네. 하지만 눈여겨보는 단어고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책임성.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책임성.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 잘 사는 나라의 책임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좋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신 게 평화 경제였는데 하필이면 평화 경제 상대가 되어야 되는 북한이 네. 만 하루도 참- 지나지 참 못해서 분위기 안 맞춰줍니다. 대답을 그죠? 한 게 네. 그게 참 이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이제 실효성이 없게 만들어서 안타깝게 자,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죠? 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키는 저때 이제 갈등이 한참 불거졌을 때고 8월 2일 날 좌시하지 않겠다 했고 그 뒤에 일본이 수위를 낮춰가기 시작하면서 아베 정부가 우리도
분명하게 수위를 좀 낮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15 경축사라는 것은 사실 큰 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주로 대일 메시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자라는 선언적 의미였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화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반응을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행사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네.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언론이 특별히 또 다루겠구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보겠습니다. 네. 저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축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해찬 대표나 이쪽 네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가 있는데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침 황교안 대표 뭘 적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박수를 안 치고 싶었던 건지 치기에는 좀 늦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요? 네.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박수 칠 땐 박수 치시면 되죠, 뭘. 네.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이거 왈가왈부 저희도 사실은 합니까? 길게 이야기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정치하는데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악수하고 박수. 그러네요 또. 네. 네, 그래서 네. 악수 때문에 한번 네. 김정숙 여사님이 한번 저 거의 그랬죠, 비슷한 또. 장면에서 네. 지적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참 사람 다음에.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건 그냥 화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주면 되지 네. 여당이 대변인까지 직접 나서서 굳이 논평하셔야 되나 그런 아니,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묻어서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네. 패싱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그냥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이 황교안 대표 만나면 좀 더 반갑게 악수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였고 네. 지금도 다음엔 같이 박수 치시죠 뭐.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만해요. 자, 조국 후보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빨리. 진지해지시네요. 아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아니요, 아직 8분이나 남았어요. 그런가요? 사모펀드에 74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아들과 딸도 5천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네.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운용사에 본인이 믿는 운용사에 10억을 맡긴 겁니다. 네. 이거 좀 잘 투자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보도를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운용사 실적이나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내 돈 좀 굴려주세요라는 투자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언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또 관심사잖아요. 네, 그죠? 예. 민정수석 대신 다음에 하셨어요. 한 두어 달 뒤에. 네, 네. 굉장히 취임 초기가 제일 바쁩니다.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공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네. 투자하고 그것도 증여세 투자하겠다라고 투자하고 약속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냥 10억 재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거액을 투척하셔서 신고된 했고, 재산이 50몇 억인가 네, 되는데 그리고 10억 원을 실제 더군다나 투자한 지금 겁니다. 이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표도 세 차례나 바뀌었고 주소지도 4차례인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에 기자들이 찾아갔더니 그 회사는 아무것도 없더라. 존재하지 네. 않는다는 회사고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가 몰리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저기에 네.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 특히 네.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약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을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네. 예, 그 궁금한 점을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좀 유능하게 질문하고 파헤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시기에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는 제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74억은 약정 금액인데 과연 이 약정 금액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지금 요걸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약정 금액은 마치 카드의 한도처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정도고 이것이 뭐 74억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오늘 이상훈 대표인가요? 그 사모펀드 대표가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네. 보면 10억 5천까지 내고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라고 그 회사 쪽에서 밝혔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10억 투자한 거 이제 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약속만 해놓고 안 내도 된다, 내야 한다 뭐 이런 뭐 주장들이 있으니까 10억 투자한 건 괜찮습니까? 지금 현행 법은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다 백지 되죠. 신탁하든지 매각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네. 팔고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운용사에 맡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에 어떻게 보면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지만 사실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에 자기 돈을 다시 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공직자로 가면서 이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할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사모펀드는 괜찮다라는 게 법의 정신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늑장으로 내셨더라고요. 종소세를. 네. 세 차례에 종합소득세를? 걸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연체한 적이 바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고 세금까지 까먹을 정도로 네. 정신이 없으신 분이 네. 저렇게 본인 재산 증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머리를 쓰셨을까라는 네. 그런 의문이 근데 있죠. 하나는 공모펀드 같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도 다 투자할 수 있는 큰 부자들이 투자하는 저렇게 10억씩 운용사에 맡기는 네. 거 말고 공모펀드로 했으면 어땠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뭐 아니, 삼성전자와 저는 공모든 네. 저기든 어쨌든 이 맞지 법의 않다.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건데 취지에 맞지 않다. 가장 네. 그런 게 이제 제가 프라이빗하게 답변을- 클로징돼 있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그런데 되는 이제 만약에 거고. 알려진 곳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투자처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다 그러면 야 민정수석이 뭉칫돈을 거기에 투자했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블라인드에 좋죠. 맡긴 것 같아요. 블라인드에.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게 그것도 좋죠.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네. 예금 같은 게 해버렸으면 예, 나았겠다. 그런데다가 네. 이 펀드가 100억인데 네. 본인이 원래 약정한 게 이제 사실 74%를 책임지기로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실상 개인형 맞춤형 펀드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 좀- 제가 할 차례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같은 말이 반복되셔서 네. 우선 첫째는 아까 법의 정신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거지 공직자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아니에요.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 위탁해야 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신탁해야 주식을 됩니다. 네. 신탁하거나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건 못 사요. 그런데 다른 주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막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건 네. 공적 책임이 강조될 때. 그리고 이제 이 블라인드 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공개하면 그게 오히려 그 네. 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30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뭐를 해라? 그럼 은행에서 하는 펀드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지금은 이렇게 아웃라인인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때 좀 유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우 후보자도 다뤄봐야 되는데 하나만. 그러니까 돈이 한 56억 부자인 게 문제인지 아니면 부동산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으로 집 안 사고 금융자산에 투자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투자한 게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굳이 어디에 금융상품으로 투자한 게 문제인지. 네. 부자인 건 좋은 거죠. 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정당하게 돈 번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평생 자기가 뭐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로 들어갈 때 그 네. 기간 동안만은 이해충돌 때문에 재산에 관심 가지지 말라라는 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딱 민정수석 가서
바로 2달 만에 저런 식으로 재산 증식에 네.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거를 몰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법의 정신이랑 네. 위배된다라는 걸 마무리를 해야 지적하는 되는데. 거예요. 아니, 네. 제가 마무리를 해도 저 간단하게, 말은 욕을 위한 욕인 것이 아마도 저는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겁니다. 조국 수석이 보면 부인의 예금이 27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단정적으로 조국 수석이 뭔가 네. 막 검토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저는 추정컨대 네. 그 아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겠습니다, 최 의원님께. 네, 저 이종호 후보자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에 목동 아파트를 8억 7천만 원에 샀는데 7억 5천만 원 전세 내서 실제 들어간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무렵 정부는 갭 투자로 집 사지 마라, 이거 투기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청문회에서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대로라면 뭐 저는 갭 투자로 보입니다. 잘못된 거다. 뭐 제가 저런 걸 안 해봐서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아니, 이 국토부 정부가 장관이 선언을 했었어요. 잘못했다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집이 몇 채인지 저분이 시골에 그런 한 걸 채가 좀, 더 있고 지방에 한 채가 더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건 심리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네.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직자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면 근데 사실 확인을 제가 할 길이 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